저희 기획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섬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에서 인구 소멸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섬 어촌 지역, 농촌보다는 섬 어촌 지역이 더 약간 좀 심각한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세션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분의 발표자분께서 약 20분 정도를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박상호 박사님께서 약간의 다른 일정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 김영란 교수님, 그 다음에 크레이의 김용욱 박사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서 해양수산부 이상윤 사무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 거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오늘 세션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윤영준 연구원이 섬 어촌 지역 삶의 질 여건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윤영민 연구원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부터 좀 먼저 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화면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게 사실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문기관 공공기관의 세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학술적인 부분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좀 감안해 주셔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목이 섬 어촌 지역 삶의 질 여건과 개선 방안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삶의 질 향상위원회라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삶의 질 향상위원회라고 해서 정부 범부처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농어촌과 어촌 이렇게 그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정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금 김용욱 박사님께서 계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맡고 있고요. 어촌 부분은 특히나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삶의 질 향상 전문 지원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어촌 지역 삶의 질 여건과 개선 방안이란 이 주제로 저희가 1년 동안 그 전문 지원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여 섬 어촌 지역의 삶의 질이 실태나 여건들이 얼마만큼 열악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선 방안이라기보다 조금 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의 고견을 통해서 조금 더 방향을 구체화시켜 나갈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섬 지역과 어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전문 지원 기관에서 올해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요. 삶의 질 만족도랑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기준에 대한 이행 실태 그리고 직접 섬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들어보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화 과제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종합해서 어떤 방향성들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설명 여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촌 지역은 특히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외곽 지역 혹은 또 최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어떤 지정학적인 입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 첫 장부터 좀 오타라서 죄송한데 16년이 아니라 18년도인데요. 18년도에 저희가 해상교통 그러니까 여객선이나 혹은 이제 섬을 왔다 갔다 하는 도항선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도항선들이 있는 지역, 여객선들이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섬에 살고 있으면서도 육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육지에서는 대중교통, 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섬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객선이나 도항선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 섬들이 여전히 53개소나 있더라. 그래서 약 1142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 집계가 되었었는데, 한 섬당 약 21명, 22명 정도가 여전히 이동을 위해서는 뭐 개인적인 돈을 들이거나 혹은 이제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어, 국토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나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통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간 이 자료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이나 오천은 최근에 그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 쪽에서도 농업이나 농촌이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섬도 뭐 최근에 인구소멸 이런 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도화가 되지 않고 그 일정한 영토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기능들을 하면서 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산업의 기능들도 담보하면서 또는 뭐 세월호 같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뭐 재난재해라든지 좀 국토 방위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 외곽 지역이라는 섬 오천의 입지적인 특성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소멸 위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원내에서 그 지역소멸, 어촌 지역의 지역소멸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조금 따와 봤습니다. 그 지역소멸의 잘 아시겠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년 이제 지역소멸 지수들을 판정을 하고 만 65세 고령 인구 수에 대비해서 만 20에서 39세, 그러니까 가임 여성이라고 이른바 불리고 있는데요. 그 여성 인구수를 가지고 지역소멸 지수를 구하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소멸의 위험 지역의 비율,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 지역이란 것은 어, 그 그 지역 소멸 주의 혹은 위험 진입, 고위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지역 소멸 지수에서 0.5 미만을 소멸 위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 지역의 비율들을 보시면 도시는 15.5%, 농촌은 87.8%, 그리고 어촌은 약 72.8%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촌에서도 도시 어촌이냐, 연안 어촌이냐, 섬 어촌이냐, 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연안 어촌은 89.2%, 섬 어촌은 97.4%의 지역들이 지역 소멸의 위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 지수를 보았을 때도 도시는 1.208로 이제 뭐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안어촌이나 농촌은 0.303, 0.341로서 위험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섬어촌은 0.234라서 위험 진입 구간에 있긴 하지만 매우 고위험 구간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비 여건에 있어서도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보건소 비율, 문화시설 또는 뭐 학원과 같은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어, 지금 편의시설 같은 걸 보시면 이제 전국에 그 연안 어촌은 27개, 섬은 15개, 보건소 비율도 연안은 29.8%인 데 비해서 섬은 83.8% 이런 식으로 그 섬 지역이나 연안 지역은 특히 섬 지역은 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정비 요건에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건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지원 기관에서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만족도 조사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정주 만족도 조사와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비슷하게 꾸며서 거기서 이제 어촌의 입지 특성을 반영한 문항들을 조금 조정하여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 지역과 어촌 지역의 삶의 질 만족도를 주관적인 만족도와 객관적인 삶의 질 여건을 나타내는 것들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데요. 주관적 삶의 질은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 만족도,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객관적 삶의 질 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삶의 질 4차 기본계획에 따른 복지, 교육문화, 경제 기반, 경제활동 이렇게 4개 정책 부분에 맞추어서 문항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 5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관적 삶의 질인데요. 점수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관적 삶의 질에 있어서는 어촌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만족도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주민들이 어촌에서 살고 있는 것에서는 물론 큰 점수 차이는 아니지만 도시나 농어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행복하게 혹은 이제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객관적 삶의 질 여건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큰 격차를 보여주면서 물론 도시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그 다음에 어촌 이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방사형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가장 밝은 색의 연두색이 이제 어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바깥에 큰 쪽에 청록색에 가까운 곳이 도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이제 농어촌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있는 전반적 삶 만족도, 주관적 웰빙, 공동체 및 지역사회는 이제 주관적인 삶 만족도에 관한 부분이고 왼쪽 부분은 이제 객관적 삶의 질 여건에 관한 부분들인데 격차가 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빨간색 그 박스로 해놓은 부분들이 농어촌, 그러니까 농어촌과 어촌을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 전체 평균보다도 더 큰 격차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정지 기반, 교육망, 그리고 뭐 보건복지 부분을 빼고 거의 다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보건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게 덜 나타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분만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아동 양육 부부 지원,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취약계층 복지 지원, 농업 작업 안전. 즉 이제 애 키우기가 힘들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공교육 수준, 방과 교육기의 지역사회 연계 통합 교육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격차가 좀 작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시설, 문화여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기반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빨갛게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부분에서 섬 어촌 지역이 농어촌에 비해서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자리 지원 부분이 가장 크게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여성 다문화 일자리나 혹은 농업 외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이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어디까지나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과 어촌의 격차도 있지만 어촌 안에서는 어촌이 다양한 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어촌과 연안어촌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빨간색 부분들이 이제 섬어촌이 연안어촌에 비해서 훨씬 더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 서비스에 다 저희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그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응급 헬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벼랑이나 혹은 기상 악화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해경의 함정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 다양한 부분들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교육 문화도 마찬가지로 문화여가시설, 뭐 학생 통합수단 이용 편의성, 공교육, 방과후 교육기회 이런 부분들이 섬 오천이 격차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주 기반 부분에서도 뭐 거의 대다수의 파트에서 섬 오천들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환경, 쓰레기 피해, 경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생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섬5천이 특히나 열악하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득비의 경제 여건 향상, 어업의 서득 이런 그 부분들이 섬5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인데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농업인이 일상생활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아놓은 국가의 최소 기준을 뜻합니다. 그래서 4대 정책 부문에 따라서 19개 핵심 항목들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의 한계가 좀 있어서 그 제주도 5개 유인도서,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우도, 추자도를 대상으로 이제 이행 스펙을 점검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특히나 얼마만큼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접근성 개념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접근성 개념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육지와는 달리 이제 섬 지역은 바다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 시간만을 가지고 접근성 개념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동 거리 혹은 이제 소요 비용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과 도항선의 운항 거리를 해상 거리에 좀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 시간과 소요 비용은 이동 수단별로 시간과 비용을 좀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이용을 하는데 배가 이제 운항 시간이 항상 항차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는 그 배의 시간을 고려해서 육지의 기항지에 도착했을 때 그 육지 기항지로부터 시설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이동 수단별로 따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 통계나 혹은 뭐 지자체 행정 자료, 뭐 현장 조사, 전화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전체 19개 항목 중에서 달성된 항목이 6개 항목, 미달성 항목이 9개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조금만 살펴보면 이 보건복지 부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기 이착륙장 등을 조성하고 있는 정책들이 섬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 이동은 이제 폭풍이 치거나 파도가 치거나 벼랑이 있는 경우에는 해경의 함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내 시설에 있는 소재들의 섬내에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준을 상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지만 육지 시설을 이용할 때는 격차가 터무니없이 기준과 많이 이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육 문화 같은 경우에는 초중학교, 그러니까 학교까지의 통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고, 중학교는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거의 마을의 지근거리에 최소한 분교라도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상위 생활 중심지로 중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육지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 가족이 뭐 육지로 이주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뭐 체육시설은 체육관 같은 것들을 뭐 대관한다던가 문화시설은 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것들은 이제 육지의 상위 생활 중심지 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굉장히 큰 한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도 육지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 굉장히 미흡하게 조건들이 나타나고 뭐 새마을 도서관이라든지 혹은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족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조차도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섬들은 이런 부분들도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주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소규모의 섬, 뭐 신안군이나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섬 자체가 하나의 행정구역을 이룰 수 있어서 뭐 버스를 운행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지원 정책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의 섬에서는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크기의 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여건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 섬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뭐 대안적인 교통 모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섬 지역은 생활 폐기물에 있어서는 이제 섬 지역은 육지와는 다르게 좀 따로 관리해야 될 필요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육지에서는 뭐 환경부에서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해양 쓰레기는 또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부처별로 나타나는데, 섬 지역에는 이것들이 이제 바다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몽땅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바다에 방류되어서 수산자원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접근성 부분인데요. 접근성 부분에서 지금 빨간 줄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 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관리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각 항목별로, 그러니까 이 빨간 선보다 아래쪽으로 나타나야 이제 충족을 하는 건데, 다 위쪽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진료나 혹은 도서관,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충족하는 기준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영유아도 섬 내에 있는 경우나 또는 학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데 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전체 이용 시간, 육지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이제 조금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나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좀 답사를 하면서 거기서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끌어낼 수 없을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실태 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기준에 해당되는 제주 5개 유인 조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들인데요. 네, 먼저 가파도입니다.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라도 바로 위쪽에 있는 섬인데요. 여기서 나왔던 주 의견들은 이제 해녀 질환이 이제 질환인가 재해인가라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녀는 어업 특성상 장시간 잠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뭐 관절염이라든지 안질환, 혈관질환, 이명 이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가 어업유산이라든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연간 의료 혜택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의료 혜택이란 것들이 뭐 외래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이제 건강검진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어업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해녀업 자체가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이 프리다이버들이 가지고 있는 숨이나 노동량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이제 잠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질환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일종의 산업재해와 같이 재해의 재해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해녀 질환이 작업성 질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치유 가능 범위를 밝히고 그 결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좀 보다 근본적인 예방적인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실제 주민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처음 학생들이 상위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모두가 이제 육지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진학 학생만 본도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조금씩 있고, 혹은 이제 본도에 친인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맡기거나, 혹은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가 지속적인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본도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제주도 본도에 살고 있는 외부 가족이 가파도에 정착을 하고 싶었지만 섬내 주거 공간이 없어가지고 본도에서 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통학을 한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서비스 관련해서 수리 보장 출장기사 서비스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똑같은 뭐 가전제품을 하나 수리하더라도 출장기사가 육지에 들어오려면 일당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육지에서 만약에 일당 20만 원일 경우에는 가파도는 30만 원을 출장비를 지출을 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들어왔다가도 그 기사들은 이제 건당 실적으로 업무 성과를 체크하니까 섬 내에서 호출을 받으면 그게 더
기사에 이익이 되어서 수리를 하다가도 다시 육지로 나가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여객선 터미널까지 마을에서 이동하는데 도보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섬 내 이동 수단이 없어서 할머니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파츠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더 도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 힘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심한 수산자원의 마라도만의 여건은 아니겠지만 다른 농어촌이나 혹은 조금 큰 섬 어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육지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농업을 한다든지 상업을 한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비해서 마라도는 너무나 작은 섬인데다가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어업을 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직업들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화가 되지 않은 오수가 무단으로 바다로 방류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 악취가 난다든지 해충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뭐 저기 바다에 들어가서 수산자원이 감사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있어서도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것이 이제 육지에서는 한 월 1회 정도 수거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실제 그거는 턱없이 부족을 한 데다가 이제 좀 모아놓으라고 해서 마대봉투 같은 것들을 주기는 하는데 이것도 바람이 마라도를 워낙 세다 보니까 한 3, 4일 되면 마대 자루가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 햇빛에 이제 찢어져 가지고 쓰레기 적재해 놨던 것들도 다시 또 다 흩어져 버리거나 바다로 빠져버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현상 변경이 계속 반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가 산래덕 선착장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생필품들을 트럭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고는 하지만 여기에 이제 뭐가 저기 태풍 때문에 난간 펜스가 부서져서 그걸 하나 보수를 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이 신청이 반려가 되는 바람에 보수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개발과 관련된 갈등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새로운 다음 정부 대선의 공약으로 마라도에 대한 국립공원하고 그런 공약들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비양도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째 휴교인데 이 휴교가 된 학교들을 좀 활용할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라도 내 7세 이하 7명이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학교가 휴교이다 보니 결국에는 있던 가족들도 지금 본도로 이주하고자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뭐 교육청에서 그 교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뭐 시범 사업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수산업과 관련된 건데 섬 지역의 경우에는 토수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그 금지 채취 기간과 맞지 않아서 상품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조정을 고려해 달라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촌유대 300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더 했을 텐데 이게 4월에 조사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어촌유대 300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중간지원 조직의 문제들을 위해서 내실화되지 못해서 선착장들에 뭐 부서져 있거나 의자가 나뒹굴고 있거나 먼지 투성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우도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수년째 오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악취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이제 이것들이 방류수 수지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거는 하수 처리 시설이 이제 조금 상위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지만 섬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방류수 수지를 아마 시스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설이 워낙 납부돼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사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상시 직원이 없어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됐을 경우에도 뭐 한 3번에 2번 정도만 방문을 해서 이제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고령 은퇴 해녀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고령 은퇴 해녀는 지금도
그 고령 은퇴 해녀들에 대해서 은퇴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수당들이 너무 턱없이 부족을 실제 조업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 은퇴 해녀들이 은퇴하지 않고 무리한 조업을 해서 이제 안전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난개발을 둘러싼 주민 찬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에 이제 해중 전망대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해당 지역이 개발되는 그러니까 외부 자본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그 어촌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관광과 이런 것들과 또 수산자원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해안선이라든지 혹은 섬 전체라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물어봐야 될짐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지역들만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 이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추자도의 경우에는 이제 독립도서로 다른 섬들에 비해서 제주도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제주도 본도로 이동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육지병원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추자도에 보건지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아무래도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진료들을 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 과목들이 추자도에 전문의들이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결항의 경우에는 일주일씩 여관을 전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물을 보러 제주도에 나오면 일주일 육지에 머무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육지에 한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물을 보러. 그래서 결항이 되면 야간 운행을 또 하지 않다 보니까 저녁이 되거나 혹은 배가 끊겨버리면 여관이나 여행석에서 자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는 이제 아침에 결항이 됐다가 언제 다시 운행을 할지 모르면 터미널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구명조끼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도 구명조끼 인증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 상국과 저기 품상가요? 한국 상급에서 그 인증되고 있는 제품들만 지금 인증 구명조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어선에 타고 있는 관광객이 낚시객들이 더 좋은 성능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해경이 불법으로 해경의 단속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과 인증의 차원에서 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국가왕인 신양항에 있는 냉동 공장인데 이것들이 이제 폐건물이 되면서 유휴 부지 전체가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들이 각 부분별로 약 133건 정도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정부 기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부문별로 이제 약간 정책 과제화할 수 있는 테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해녀 질환이나 고령 해녀 지원, 구명장비, 응급의료 지원 체계들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교육문화 부분에서는 섬 학생에 대한 육지 진학 지원을 관리하거나 혹은 어천형 방과 후 학교, 평생교육, 그다음에 섬 학교 살리기 이런 테마들을 조금 더 정책화 과제로 포커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규 기반에서는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섬 쓰레기 수거 처리 체계,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 개선, 그다음에 섬 환경 수용력을 감안해서 입도 총량제를 한번 고려해 본다던가, 그리고 또 섬 주민 전용의 안전 쉼터를 여객선 터미널에 위치한다던가, 천주들 300주기를 내시가 섬마을 교통모듈 운영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으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반 다박화나 유휴시설 재생, 어촌계 활력 찾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 부분인데요. 각각의 사업들에서 저희가 이제 나타낸 일종의 결론과 가까운 부분들입니다. 삶의 질 만족도에서는
어촌 부분이 경제활동과 교육문화 여건에서 굉장히 열악했다. 그리고 섬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생활 서비스 부분에서 열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 지역에서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개선해서 이 삶의 여건들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보자 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섬 지역 서비스 기준 이행에 있어서는 응급 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경 함정들을 워낙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경 함정 안에 응급 의료 장비라든지 혹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송에만 2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 안에서 일정 정도의 응급 처치가 가능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여가 부분이 워낙이 열악하기 때문에 취약 지역을 좀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뭐 특히나 이제 그 우리 소독복지과에서도 그 어업 안전 쉼터 같은 것들을 낙도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여가의 기능을 조금 담아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 최근에 전남이나 혹은 여수에서 여객선 도서원에 대한 천원 요금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버스카드처럼 이렇게 그 운임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고려를 하고 있던데 이런 대중교통 프로그램 개선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그 현장 목소리에서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의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여기서 다 소개는 못 드렸지만 그래서 이 정책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소통이나 협의 창구들을 일종의 지역 협의체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들이 삶의 질 정책화를 시킬 수 있는 소통 창구들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계속 이제 어촌이 열악하다라는 말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10월에 해양수산부가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질과 향상과 관련되어서는 정착 주거 지원이나 생활 서비스, 교통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새로 고려하고 소개하고 앞으로 또 이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석지만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실제적으로 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아서 저희 계획된 시간보다 한 20분은 오버됐는데 하여튼 어촌의 삶의 질 만족도, 이행 실태,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 세 개 큰 카테고리 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그 손동필 박사님께서 그 어촌 지역과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방안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화면 공유 제가 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지금 전체 화면 됐나요? 네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앞에 발표 너무 윤정주 박사님 발표 자세히 잘 들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는 발표가 되게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전공이 이질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거는 도시공학을 전공했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물리적인 거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할까 하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는 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릴 것도 제가 2014년부터 법무부하고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보통 전국에 1년에 한 10개 정도씩 설계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사업하고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범죄예방 환경 설계 이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는 도시랑 좀 많이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내년에는
어촌 지역의 범죄와 환경 설계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을 만들까 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발표 드리는 거는 그동안 제가 섬이나 연안 지역에 범죄와 환경 설계를 하면서 느꼈던 거나 적용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들으면 향후 이제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우리 이 건축공간연구원이라는 데 근무하고요. 범죄환경연구센터장을 한 6년, 7년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범죄와 환경 설계가 뭐다라는 거하고, 그동안의 범죄와 환경 설계,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섬이나 연안에 적용한 범죄와 환경 설계는 이런 거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시사점을 어떻게 뽑아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테드 범죄와 환경 설계가 뭐고, 그 도시에는 어떻게 적용됐는지가 이제 큰 한 파트. 다음에 이제 섬이나 연안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두 번째 파트. 크게 이제 두 분 정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와 환경 설계라는 거를 연구는 한 10년 했고요. 해봤더니만은 실제로 효과가 있냐? 있습니다. 대충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이 설계하고 현장에 적용했을 때 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전해 기준으로 한 10%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해 이말에 범죄가 100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90건 정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10%가 뭐냐 그러지만 실제로 10%는 범죄에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는 거고, 범죄 두려움, 아까 그 앞에 윤영용 박사님 말씀에서도 뭐 만족도 뭐 이런 거를 조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너는 여기에 사는 게 두렵냐? 또는 너는 이런 범죄 피해를 당할 것들이 두렵냐라고 이제 물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 어떤 사업 같은 걸 시행하기 전과 시행 후에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범죄 두려움 같은 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이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와 환경 설계 예시들이고요. 이 범죄와 환경 설계, 보통 저는 이제 셉테드라고 표현합니다. 셉테드라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를 줄이는 것. 두 번째로는 범죄 두려움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실제 범죄가 일어난 걸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줄인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크게 5가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 같은 것들은 사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사례로 넘어가서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원리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막으면 도둑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잘 안 보이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감시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보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면 내 영역을 구축해 놓으면은 저기 들어가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사람들을 막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친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범죄를 감지하는 게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면 범죄 줍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원리를 이 사례에 적용하는데요. 도시 지역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사례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구릉지거든요. 혹시 재개발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산 구릉지에 이제 판자촌 같은 것들이 있을 때요. 그걸 이제 다 부시고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짓는 걸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은 재개발이 시작하고 시작이 딱 되면 좋은데 시작하고 재개발이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어떤 집은 이사를 가버리고요. 어떤 집은 협상에 나가는 거여서 거기에 남아있기도 하고 뭐 이런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서 빈집도 많고 빈집이 아닌 집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재원을 투자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즉 그러면 이 공간이 의도치 않게 약간의 행정 재원이 투자되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되냐? 그래서 서울의 이제 전 시장님께서 지금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 디자이너, 색채 전문가, 다음에 이제 건축하는 사람, 다음에 범죄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게 바로 이제 다음 도시의 사례입니다. 이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일단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도에서 이 주민들이 운동하려면 어디에 운동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저는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서 산책하려면 아파트 내부에 이제 산책 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돌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세종시 사니까 보행로가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를 따라 돌면 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이 좁은 골목길에 운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서초라고 돼 있는 부분, 학교 부분에 이제 올라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까 네 번째 원리 움직이게 만들어라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운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가로에 운동 코스를 만들고 그 길에만 조명과 CCTV를 밝혀주고 그리고 그 길을 소금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길로 그 길의 안전이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면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 그 감시를 하게 되면서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게 여기 이제 세프테드의 기본 원리입니다. 요게 이제 그 저희 전공 서적에는 이 제인 제이콥스라는 쓰신 분이 제인 제이콥스라는 분이 그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y라는 저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Eyes on the Street, 그러니까 길에 눈이 많으면 길이 안전해지고 다양해지고 활성화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Eyes on the Street이 이제 저희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금길 지킴이 집이라 그래서 내가 길을 가다가 위험할 때 여기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면 거기는 바로 이제 CCTV 같은 게 잡혀 있어서 그리고 보통 통장님이 사시는데 통장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바로 그걸 확인을 하면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체크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끔씩은 이제 요 문을 열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길 가다가 위험하면 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통장님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돼서 요거는 이제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편의점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4시간 열린 데가 사실 편의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 뭐 안심 지킴이 집, 안심 가게, 뭐 부엉이 가게 뭐 이런 이름으로 편의점으로 이제 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소음길 쉼터 이게 주요 골목에 쉼터 같은 걸 두면 여기 이제 할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도 나누시고 아니면 거기 부업도 하시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길에 자연스럽게 눈을 유지하면서 이제 요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 길에 비상벨 CCTV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요 사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에 나오는 것 중에 여기 왼쪽 위에 이 사진 보면은 가로등에 숫자 7 쓰여 있죠. 그죠? 요거 왜 7 써놨을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가로등에 7 써놓은 거 잘 못 보셨죠? 그죠? 숫자 못 쓰는 거. 이게 왜 써놓냐면요. 아무리 그 운동 뛰어나고 이 훌륭한 사람도 범죄에 닥치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거를 신고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들을 써놓는 거예요. 어차피 112 신고하면 개별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구대가 그 지역의 번호 체계만 외우고 있으면 전화해서 7번 가로등이요 위험해요 라고 전화만 해도 지구대에서 바로 그 위치로 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도시 지역의 세테드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저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절도 범죄 같으면은 자전거나 택배 범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유리로 만들어서 이 공간을 보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마트, 백화점 뭐 이런 모든 공간들의 주차장에서 일어난 범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자연채광이나 이런 공간들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공간들이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에 적용되는 세프테드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를 섬에를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시와 섬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도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 신호등도 많고 횡단보도도 많고 신호등 횡단보도 중에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횡단보도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 있는 횡단보도 보셨죠? 그것과 방지턱이라 그래서 튀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여드름 난 것처럼 튀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은데요. 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그건 연안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과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섬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저희 이제 해수부하고 법무부하고 저희 이제 아우리하고 같이 가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조계장님 이런 분들이 그냥 술 드시고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맥주 캔이 거기 뒤에 있어요. 와, 이거는 뭔가 싶었죠.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섬에 가면은 범죄보다도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했어요. 이 부분 다 말씀하시고 다음엔 이제 범죄 쪽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공패가 어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빈집이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저 박성 박사님이나 저번에 이제 저 컨퍼런스 또 다른 거 세미나 하면서 들었는데 사실 이런 공간들이 몇 달간만 쓰는 공간 집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해산물 같은 게 이제 연안에 이제 그 잡아놓으면은 낚시꾼들이 슉 가져가기도 하고 다음에 그 뭐냐 이 관광객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런 절도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촌 지역이 이제 펜션인 지역과 이제 그 생업을 하신 지역들이 있다고 크게 구분하면 이제 펜션이나 관광객 위주로 되는 지역은 대부분의 범죄들은 이제 주폭입니다. 주치폭력. 그러니까 주치폭력은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하는 범죄들인데요. 이런 주치폭력들의 강도가 좀 셉니다. 강도가 좀 세고 보통 도시 지역의 주치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술집에서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해도 경찰 갈 때까지도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분들을 딱 경찰서에 딱 데려놓잖아요. 그러면 되게 얌전해집니다. 되게 얌전해져서 이분들이 바로 화해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덜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좀 강도가 좀 있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분들이 밤에 취사하시거나 특히나 이제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지만 와서 자살의 명소로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분들도 불안해하고 차박하시는 경우에는 쓰레기 밖으로 버리니까 아까 제가 청소해라가 5번째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트 사례들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부분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CCTV와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걸 둬서 속도를 못 내게 하는 방향들을 주로 쓰고요. 그리고 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마냥 넣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섬이 넓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CCTV로 배치를 해서는 이 대책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거지 같은 경우에 영역성을 강화함으로써 저희가 범죄 막는 대책들을 씁니다. 아까 3번째 원리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고 자세한 사항들은 제가 이따 질문 나오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다른 사진인데요. 아까랑 다른 것들은 왼쪽 위 사진 보면은 이게 그 어천지역에 가서 뭘 하지 마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뭘 하지 마라라는 사인을 줘야 되는데 기간별로 주체별로 하지 말라는 사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이게 교차로 뭐 이렇게 쿠폰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게 사인물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낚시객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낚시를 할 수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낚시하지 마시오라고 안내 사인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넘어가서 낚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에서 떨어지면 이제 그쪽 전개 같은 경우에는 막 가서 구해주기도 하시거든요. 이제 근데 그분들은 말씀하시는 게 저분들 구해줬는데 연락도 안 하고 맨날 가서 하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CCTV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CTV 중에서 이제 AI 기능을 조금 탑재한 스마트 CCTV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잡아냅니다. 기존에 이제 스마트 CCTV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률이 높았는데요. 이제 그런 이런 예를 들어서 왼쪽 밑에 보이는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위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엄청 낚시하는 데거든요. 낚시 못하게 하는 데인데. 근데 사람들 계속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역을 비치는 스마트 CCTV 같은 걸 두면 아마 이 사람이 낚시하다가 사라지면 바로 알람이 울리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예,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정도고 특히나 이제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비상벨을 흔히들 많이 설치하는데요. 비상벨 누르면 우리 호프집에서 띵동 하고 번호 뜨는 것 같은 비상벨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범죄를 위험하게 가중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상벨이 있으면 안심하는데 아예 안전장치가 없으면 경각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하는데 그런 비상벨이 있으면 안심하는데 그 비상벨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이 제가 가본 섬 중에 반은 비상벨이 있는 섬의 반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비상벨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제 좀 집어 넣었습니다. 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작을 때는 한 300명, 많을 때는 한 1,500명씩 모이는 섬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밤마다 어떤 활동들을 즐기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들을 즐기고 그것들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제가 어촌 뉴딜 사업도 이제 사실 돈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대책은 제가 못 내고 장기 대책으로 이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허름한 헬스클럽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헬스클럽을 해서 이 사람들의 밤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맨날 편의점 가서 이제 술 사가지고 밤에 술 드시고 와이파이 되는 지역 가서 이제 맨날 저 통화만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에너지를 긍정으로 빼는 것과 주거지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하는 방향 같은 걸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섬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아까 폐 건물 이제 윤영준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폐 펜션, 폐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제 폐교는 사실 주체가 명확하니까 활용법이 분명한데 짓다만 펜션 이거는 사실 짓다가 망해서 못 짓는 거거든요.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이거는 대책 잘 안 섭니다. 그래서 어촌 이들 사업하면서도 이런 것들 저희가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잘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데 세테드 쪽의 대책은 명쾌합니다. 세테드 쪽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폐가 폐 공간은 막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단층짜리 건물 경우는 창문과 어떤 문, 담장을 둘러 쳐버리는 식으로 가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2층, 3층 되면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수목 같은 거 경관 조명으로 여기를 막아버리면 단기 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이제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절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 발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이 어촌 범죄를 제가 한 3년 정도 어촌 이들 사업 같이 하면서 이제 저 봤는데요. 이분들이 제일 불안해 하시는 범죄는 절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쿠버가 가져가거나 낚시꾼이 가져가거나 관광객이 가져가거나 그게 어구이거나 어획물이거나 이 절도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낚시 금지구역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지역에 굳이 들어가서 낚시를 하거나 스쿠버를 하거나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와 추치폭력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곳은 근데 이분들도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였을 때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외에 제가 느끼기에는 다수의 암수 범죄가 있습니다. 즉, 한 번 갔을 때는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몇 번 가서 라포가 형성되면은 이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수의 암수 범죄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는 기존의 112와 다른 신고 체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향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범죄 관련된 거고요.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범죄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여러 디자인적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빈집이나 빈 건물 아까 어구를 보관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빈집 특히나 이제 주체가 명확한 빈집이나 건물은 상관없는데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나 방치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안내판 사인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구, 그리고 범죄는 아니지만 교통안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배수로 쪽에 이제 안전, 술 드시고 가다가 많이 좀 그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저도 수산연구 분야 연구를 하지만 이렇게 셉테든 이런 개념은 처음 접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어촌 뉴딜이나 어촌 주민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두 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계 학술대회인데 주제가 이제 섬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다 보니까 약간 학술적인 아카데믹한 어프로치보다는 약간 현실 실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셉테드란가 새로운 방안, 새로운 해결책 그런 걸 제시하는 쪽으로 두 발제자분이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입니다. 그 박상호 박사님께서 이제 시간상 약간 좀 일찍 자리를 떠야 돼서 우선 박상호 박사님께 먼저 마이크를 넘기고 각 토론자분께서는 약 8분 정도, 7, 8분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토론하시고 나중에 또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상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손동필 박사님 그 내용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5분 정도 토론을 할 생각인데요. 그 발제하신 내용의 세부적인 측면보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짚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발제에서 우리 국토 외곽 지역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그 우리 섬이나 연안 어촌 지역 또는 이제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이 국토의 외곽 지역은 사실 인구의 과소화, 대표적인 과소화 지역이고 이제 지역 소멸 문제가 직면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사실 그동안 규모의 경제 또는 이제 어떤 정책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사실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좀 배제되었던 측면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사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도시에 대비되는 농산어촌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문제 심각성이 도드라지게 해석이 안 되는데 국토의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이 지역을 좀 다시 해석해 보면 좀 다르게 접근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국토 외곽 지역이 갖는 우리 공익적 기능과 가치라는 측면, 특히 해양 영토 수호라는 문제, 그리고 이 국토의 최외곽 지역의 지역사회 유지가 되지 않고 붕괴됐을 때 그만큼 이제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이 책임을 져야 할 부담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감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사실 이 최저 기본권이죠. 최소의 국민의 기본권이 충족되고 있지 못한 이 국토 외곽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들이 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도시에 대비되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영역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 하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얘기하셨던 대로 전반적인 삶의 질 영역이 만족도라는 형태로 잘 드러나고 있긴 한데 저는 이걸 조금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공시설들, 특히 우리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상에서 조금 더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 사실 이제 내일 있을 세션에 우리 어촌 지역의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된 현재 수준과 평가 부분이 사실 그 세션으로 가버려서 사실 좀 요 세션에 와서 같이 논의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내일 그 세션 내용까지 좀 같이 접목을 해서 우리 오늘 이상윤 사무관님 나와 계신데 아마도 우리 삶의 질 정책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촌 개발 정책과 연동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동필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거에 제가 하나만 좀 보태거나 앞으로 이런 연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차원에서 하나만 좀 토론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테드는 사실 주로 우리 생활 환경에서의 안전, 범죄 안전, 예방 뭐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이 영역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특히 수산 어촌 영역에 한해서 대단히 심각한데 제대로 건들지 못하고 있는 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인데요. 산업재해가 사실은 인명에 대한 소실, 그러니까 우리 어업인력에 대한 손실이 대단히 심각해요. 뭐 저희는 재해율로 보면은 한 5%가 넘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통계 소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높은 산업재해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기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해경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어떠한 여건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아니면 어떠한 근로 여건상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테드 개념을 생활환경 범죄 예방 영역에서 조금만 더 확장한다면 우리 작업 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안전 문제까지로 좀 확장한다면 대단히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손 박사님에게는 더 연구의 새로운 주제인데 솔직히 버든을 더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영근 박사님 첫 번째 발표는 국토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 외곽 지역을 보는 그런 시각을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좀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토론은 목포대학교 김영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영란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삶의 질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하여튼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자문을 한다든지 등등의 관여를 해왔던 인데요. 농촌경제연구원과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해와서 실은 어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것을 실은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읽었고요. 선생님이 어촌 인지적 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인지, 성인지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했지만 농촌인지라고 하는 것, 어촌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저 자체가 농어촌이라고 퉁해서 어촌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촌은 어촌의 특성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연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육 없는 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섬을 진짜 딱 섬이라고 부르고 섬에 대한 연구가 따로 이루어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섬 연구를 하는 주로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발표가 저는 되게 재밌고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그 발표 중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농촌하고 도시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낮았는데 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후속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 좀 밝혀서 왜 그럴까, 문화적일까, 어업이라고 하는 작업의 특성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섬이라고 하는 고립성이 주민들을 보다 더 공고하게
공고하게 만들었을까 등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실은 이제 보건복지 쪽에서 뭐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뭐 실패했다, 뭐 농어촌에서 특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보건복지부가 실패를 했건 어쨌건 우리의 현실의 현장은 공동체적인 어떤 모양새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어떻게 삶의 질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로 갈 수 있나라고 하는 건 비공식 제도 갈 수 있나라고 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뒤에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이게 관건이다라고 느낌표까지 딱 찍으셨거든요. 그러면 특히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하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그럼 어떻게 섬까지 끌어올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 지금 현장 조사를 제주도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주도 근교의 섬으로 제가 한 전라도 지역에서는 정말 서비스 전달 체계만을 한 2년 전인가요? 지금은 이제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됐지만 전남복지재단과 같이 연구한 그 연구물을 좀 참고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때는 이제 섬을 다니면서 하나의 이를테면 국기법이다. 그러면 국민기초보장제도가 본도부터 이 섬에 있는 주민까지 어떻게 연결되나 뭐 이런 연구였다고 보는데요. 그거였는데 일단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건 거기서 이장이었어요. 그러면 이장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잘 이의 주민들의 복지를 본도나 면에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가느냐 못 가느냐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장을 서비스 전달 체계 안으로 흡수시킬 것인가, 보수를 주고 책임을 주고 복지의 어떤 그 전달자로서 명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달책을 끌어올 수 있는 문제도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섬의 이장들은 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전달체계를 고려할 때 그런 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되게 이 부분은 아마 해양수산부든 어디든이 좀 뭐라 그러죠? 아주 적극적으로 푸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섬에서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런 경우는 정말 국가의 정부 사업에서 나오는 인력들이거든요. 그 인력이 섬에 없다는 것은 선생님께서 윤영주 선생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국토에 어디에 있건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섬은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 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그것을 어떻게든 정부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방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제가 섬에 갔을 때 만난 발달장애인은 활동 보조인이 없어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뭐 더 격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가 그런 것들이 서비스 전달책에 구체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여성 어업인이 어업인의 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여성 어업인 중에서 3분의 1이 고령자예요. 70세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 얘기를 할 때는 물론 지금은 삶의 질 체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삶의 질을 고려할 때 고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령별로 좀 이렇게 좀 나와줬으면 하는 추후의 연구들이 좀 세분화됐으면 좋겠다. 또 저는 10인 미만 섬도 가서 연구를 했거든요. 10인 미만 섬을 가려면 3번 배를 다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하고 나머지 다 행정선으로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서는 결국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배 사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70세 이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전시켜야 되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외부에 가 계시고, 뭐 톡 같은 거 채로 또 들어오셨다가 막 되게 생활 자체가 조금 버라이어티 하시는데 그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지금 외곽지대 얘기를 하면 예, 아주 10인 미만의 좀 작은 섬에 대한 것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할 게 너무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다음에 특히 제주도 쪽은요, 최근에 지난 달인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그 농특위에, 농어촌 여성정책 특위에서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들은 얘기는, 특히 해녀들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얘기를 들으러 처음 오신 것 같다, 서울에서. 막 이렇게 해녀 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 히로시마 그 원전 그 오염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직접 맞으면서 지금 해녀 작업을 한다.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그 생선이 위험한가 먹어야 되냐라는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우리가 괜찮은가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해녀병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때 똑 집어서 그 오염수, 원전 오염이 이 해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도 일단 연구물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네, 좀 여기까지 하고, 그 손동태 선생님 얘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어디에 막 초점을 두면서 들으려고 했냐면요, 성범죄 문제. 예, 거기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그러니까 여성들의 범죄가 뭐 아마 암수범죄 거기에 해당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좀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섬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좀 특별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그 서비스 전달 체계 이장의 중요성, 그다음 구체적인 뭐 벙벙한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방안, 여성업인, 연대, 나이별로에 따른 방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하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아까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한 예가 장애인, 요양인, 뭐 도시분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특히 섬에 있는 분들의 전혀 혜택을 안 받는 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국가가 좀 약간의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좀 와닿습니다. 하여튼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 토론은 그 농업 부분에서 김영욱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욱입니다. 제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그동안 어촌, 어업인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나 저나 크게 관심을 못 가지고 연구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그 KMI랑 연구 분야에 대해서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학술대에서 뭐 연구 결과도 좀 들으면서 저희가 약간이나마 어촌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지고 관심은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술대이긴 하지만 좀 삶의 질 정책 관점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윤영준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익숙하지 않은 섬 어촌 분야 얘기해 주셨고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특히 뭐 이제 만족도 저희 센터에서 삶의 질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있는 틀들, 만족도 조사라든지 서비스 기준 관점에서 조사를 해주셔갖고 좀 더 이해하기 쉬웠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재 어촌 주민들이 필요한 그 어촌에 관련된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내신 연구 결과를 삶의 질 정책 틀 안에서 조금 좀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슈 같은 거를 발굴해서 위원회에 안건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촌 분야에 있는 문제들도 좀 더 지금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으니 그 중에 몇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연구원이랑
농식품부, 해수부 이렇게 함께 좀 논의를 해서 안건을 만들어서 이게 위원회에 올리면은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틀을 따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랑 또 좀 시간을 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그 KMI랑 저희랑 이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 지원 기관이니까 요거를 농촌과 어촌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매년 분석을 하고 자료로 해서 누적해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번에 발표해 주신 걸 보면은 제주도에 있는 몇 개의 섬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할 때는 현장에 가셔가지고 다양한 측면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연구를 하신 걸 가지고 이제 좀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개선해야 될 문제들 이런 걸 몇 개 좀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어촌 지역에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고 그거를 뭐 만족도 조사가 됐던지 그리고 뭐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공식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매년 그 자료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변화치를 보면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질 정책 틀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몇 가지라도 골라서 그 서비스 기준과 관련된 항목을 골라서 좀 더 어촌 전체, 뭐 섬지역 전체 거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개발을 해서 이제 삶의질법 시행령에 있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정과 연결을 시켜서 공식적으로 그 법 안에 포함시키는 그런 과정을 한번 KMI에서 해주시면 이게 좀 더 구속력도 좀 더 생길 수 있고 그 정책의 실효성에 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우선 윤영족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동필 박사님 발표 되게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테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연구원에서 삶의 질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얼핏 이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삶의 질 계획 안에도 농촌 지역 범죄 예방 활동 강화라는 과제가 삶의 질 계획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과제 안에 이제 세테드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뭐 경찰의 순찰 활동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사업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도시랑 그 어촌 지역의 세테드 차이에서 그 안전 부분, 교통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방파제 이런 그 안전사고 위험 이런 부분이 세테드에 강조가 많이 된 것 같은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원래 학술적으로도 그 세테드 안에 그런 안전 분야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어촌 쪽이 아니라 농촌 쪽에도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은 농촌에도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윤영준 박사 발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의안 자료를 만들든지 하여튼 위원회에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발표했지만 그게 정책으로 좀 반영이 돼야 또 실제적으로 섬 주민들과 어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해양수산부 이상윤 사무관님께서 오셨는데 뭐 많은 말씀을 드리셨고 그다음에 지금 뭐 어촌 활성화 대책도 지금 수립해서 시행 중인데 종합적으로 한번 이상윤 사무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께 마이크 넘길게요. 마이크 꺼졌는데.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아, 네. 오늘 윤윤준 박사님하고 손동필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어떤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1년 정도, 지금 몇 개월은 안 됐지만, 삶의 질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되게 많은데,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들에 대한 점검부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면 윤 박사님께서 삶의 질에 대한 복지 만족도 조사, 크레이에서 하는 거하고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하신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주관적인 어떤 그런 삶의 질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삶의 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분들이 정말 오촌에 살아서 어떤 생활 여건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이 좀 좋기 때문에 웰빙 지수가 높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전달 체계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전달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실제 어업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이런 저희 부뿐만이 아니고 복지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아까 김영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을 활용을 하든 어촌계장님을 활용을 하든 실제 어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생활 서비스 기준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나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행안부에서 이제 반상회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 반상회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하는 정책들을 소개하거나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조사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같이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가 KMI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시고 있지만, 연안노천하고 이제 섬 지역하고는 너무나 지역 여건 차이가 다른데,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서 나중에 결과를 내야 되겠지만, 섬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 거냐 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당연히 줄고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그 큰 틀에서는 지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섬을 다 도시화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들어가기보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포커싱을 맞춰서 일을 하되, 그만큼 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올려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목표치를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네, 그 KMI 윤 박사님하고 센터장님 얘기 말 잘 들었고,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몇 번 통화도 하고 했는데 계속 한번 좀 같이 협의를 해서 농촌 지역하고 또 다른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의 질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부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내일 또 그 접근성에 대한 그런 연구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내용을 유튜브로 좀 시청을 하면서 좀 들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 부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뭐 저기 해수부에서 또 삶의 질 저희 전문기관 지정 예산도 또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증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코멘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섬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고유 특성이 있는데 서비스 전달 그런 만족도를 진짜 어느 정도까지 높일 거냐. 그 비교 상대가 도시냐 농촌이냐 섬이 갖는 한계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또 합의가 좀 필요한 것도 솔직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거는 향후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뭐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도 다른 뭐 교수님도 모시고 또 크레이도 모시고 다시 한번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10시 반부터 또 다른 세션인데 지금 10시 29분입니다. 뭐 좌장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좌장의 큰 역할인데 아마 그 역할은 지금 10시 반이기 때문에 잘 수행한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좀 끝이 아니라 다음 다른 데서 또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전문기관 KMI가 또 이분에서 어촌 어업인의 삶의 장, 섬, 어촌 그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아까 농경인에서 말씀했지만 의안으로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두 분의 발표하고 네 분의 토론자님께 아침에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30초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셉트에 대해서 질문은 좀 시간이 제약 때문에 약간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인지 그런 식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30초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이것으로서 저희 기획 세션 그 섬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